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월요일도 또 한 번 더 시작이 됩니다. 어느덧 진짜 8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월요일 시장부터 뭔가 진짜 월요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 계좌는 왜 이렇게 눕고만 있을까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소문난 주식 맛집이잖아요. 맛집 찾아오셔서 고민 해결하고 가시죠.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접수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딜사이트 S 강호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월요병도 없고요. 뭐 찌뿌둥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맨날 그렇죠. 수익률 1등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 좀 좋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1등 전문가와 함께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을 뭐 별 5개 중에 몇 점 만점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근데 별점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네. 시작이니까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시장 반등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게다가 이제 미장까지 오르게 되면서 좀 좋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았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맛집 리뷰에 속은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맛집을 찾아갈 때 먼저 리뷰나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맛있다, 깔끔하다, 네. 최고다 해서 가면 이건 다 사장님의 계략이었다. 네, 그렇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오늘 모두 장이 다- 그래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광고에 속은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뭐 1시간, 갔는데. 2시간 네, 기다리고 먹었더니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맛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주말 동안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졌다가 오늘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서 좀 실망감이 들었던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소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 대선이나 여러 가지 뭐 재료들, 시장 재료들이 남았기 때문에 또 9월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좀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페이스만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쫓기지만 않으면 돼요. 늘 인생이 쫓기지만 않으면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벌이 하시고 깜빡 맛집에 속았더라도 우리가 또 좋은 맛집을 발굴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주슐랭에서 맛집 발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지금 연락 주세요. 저희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문자로도 환영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S인콘이고요. 네, 네, 11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비중이 어떻게 드신다고요? 20%요. 20%.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꽤 들고 계신 편인 건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거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네. 매수를 했다. 11만 원대 평단가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간 지는 꽤 된 지금 종목이니까 이거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탈출을 목표로 하나요? 아니면 후위를 도모해서 조금 더 우리가 퍼포먼스 날 때까지 물타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물타기를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상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나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뭐 대형 뭐 디스플레이 쪽 측면에서 DDI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하게 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를 사용하는 그런 양이 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LG 계열사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고 또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을 뭐 적자를 기록했다가 뭐 흑자로도 전환을 했지만 그게 또다시 금방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일단은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 올림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형 OLED 혹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으로 좀 옮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1년도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인해서 크게 상승을 좀 보였다가 계속해서 우하향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한 저점이 잡혔다라고 좀 보기는 이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7만 원 구간입니다. 지금 딱 현재가가 7만 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7만 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또다시 작년에도 7만 원 구간에서 좀 반등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5월, 6월 7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먼데이,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7만 원 구간을 이탈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배제하고 만약에 7만 원에서 다시금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비중을 좀 확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당장 뭐 7만 원에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 확실한 지지 혹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지금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장기 성향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금이 수급을 받쳐준다. 게다가 7만 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근데 내가 이미 1년 넘게 들고 오면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더 다른 순환이 좀 빠른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조금씩 LX 세미콘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장기 성향이세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면서 OLED 관련주 저희가 잠시 뒤에 마디슈에서 다루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시청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X 세미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너튜브 오랜만에 또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월요일인데도 일찍 와주신 분들 계세요. 오늘 보니까 간보노님, 박 PD님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또 무지개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응님도 이제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고동님과 함께 손잡고 매일매일 시청 부탁드릴게요. 나리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관련된 질문들도 딜사이트 경제TV 너튜브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너튜브에 계신 분들도 저희 종목 상담 해드려요. 너튜브에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8906번님의 사연 볼까요? 자, 셀리드입니다. 11,760원에 29%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감염성 질환, 이렇게 백신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보니까 코로나19, 엠폭스 이때 쭉 떴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보니까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마성을 좀 보이고 투자 위험까지도 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실은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 진짜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되죠?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예전처럼 길게 가기는 어렵다.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수익 기회를 좀 보여준다라면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대감이 다시 좀 소멸이 되면서 다 같이 사실 셀리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단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다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1,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한 단계를 좀 넘어선 거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상패나 이런 위험은 좀 막아줄 수는 있지만 주가를 막아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신주 발행가액이 3,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8,400원으로 여전히 이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버행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없이 급하게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1,7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이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10,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수익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확실하게 크게 좀 줄여두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절가 구간 혹은 비중 축소 구간을 잡자면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가가 7,640원 정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지 라인이 조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질 때 그때 비중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유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드시면서 저희 종목 상담 하시는 거예요? 네? 종목 상담 드시면서 지금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카카오요. 카카오 종목.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평단가 12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5%고. 알겠습니다. 12만 원에 네. 25%. 지금 카카오가 38,650원이니까 이거를 더 늘려서 조금 비중 확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까 아니면 탈출할까 둘 중에 하나 고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지금 마음 가세요? 좀 더 두고 볼까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그래도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평단가까지.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다가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6013번님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아요. 평단가가 꽤 많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다리겠다. 그냥 나는 아무런 또 이렇게 비중 확대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전략도 좀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일단은 카카오로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네카오라고 이제 불리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바닥을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기적인 출렁임을 좀 만들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변형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손실폭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뭐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서도 그렇고 이제 영업이익이 1,100억 수준에서 1,400억, 지금 뭐 1,300억에서 1,400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 측면 혹은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좀 눌러왔었던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지는 시점 그리고 뭐 사실상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고가권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저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이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36,000원 구간을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대 부근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을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최저점을 맞춰야지 생각하고 뭐 한 번에 비중을 뭐 20% 30%를 확 태운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뭐 조정이 나와줄 때마다 이제 뭐 1%씩 2%씩 조금씩 늘려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워낙에 사실 높으셔가지고 사실 수익권까지 전환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손실폭을 축소를 해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6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차츰차츰 평단가 낮추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좀 위기를 기회로 보시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분께는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꼭 이렇게 카카오 드시면서 떡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도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근무하면서도 저희 문자 보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희 듀슐랭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꼭 많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578번님의 나무가 살펴보겠습니다. 14,160원 1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앵커님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돼요. 오늘도 고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나무가 좀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센싱 카메라도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기도 하고 스마트폰 광각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애플 쪽이랑 좀 엮어서 수혜받을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런 나의 평단가의 상황 속에서 잘 타점 잡고 들어간 건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1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한 번쯤은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급락분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위험한 건 없고 이제 다만 지금 뭐 60일 이평선, 뭐 120일 이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입 직전에 이제 13,000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줬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카메라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휴대폰 쪽보다는 조금 더 뭐 자율주행이나 혹은 로봇 이쪽의 테마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로봇 섹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로봇 섹터와 맞물려서 이 카메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슈팅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12,000원 구간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거래량입니다. 제가 항상 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단기적으로 뭐 7월 구간에서도 장중에 뭐 한 8% 이렇게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거래량만 보더라도 크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최소 한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나와야 그래도 나무가에 대한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이상 구간에서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나무가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아직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75억으로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을 좀 만들어 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적을 계속적으로 중점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아무리 빠져도 실적 좋은 또 섹터나 종목들은 나중에라도 좀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요,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AS 받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8578번님께는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전화가요, 제작진 방송 끝나면 갑니다. 전화 모른다고 받지 마시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지 선물 드릴 수가 있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힘 빠져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만의 월요일을 극복하는 방법 있나요? 월요일을 극복하는 방법? 뭐 주실랭을 함께 보는 게 진짜 매일 보세요, 저희 지슐랭? 네, 저는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감동을 받고 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공부도 하고 시장에 대한 여파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전화랑 문자 주셔서 종목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볼게요. 4723번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12만 원이에요. 이거 10% 비중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가, 석유 관련해서도 오늘 흐름 좋은데 지금 1% 강세입니다. 아주 차곡차곡 지금 5거래일 동안 예쁘게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 신규 진입 원해요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 어떻게 추천합니까? 일단은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해내는지 지켜보자. 이게 신규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기보유자분들, 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정유주 최근에는 뭐 정유 쪽으로도 사실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수요가 급락하게 되면서 같이 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그래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나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에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진한 그런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이제는 뭔가 실적이나 혹은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이 투심이 조금 살아나게 된다, 혹은 이 전망 자체가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2분기에 이제 정유 쪽도 안 좋고 사실 2차 전지 쪽도 안 좋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서부터 지금 예상하기로는 영업이익이 뭐 3천억대 이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합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소화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만 찍혀진다, 실제로 실적 개선세가 나아진다,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시장 반등이 나와줄 때 적어도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가격대를 좀 안내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한 장기 평선 구간 상단을 좀 안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11만 원 구간에 좀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이 이제 121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6월 그리고 7월에도 보시면은 잠깐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납하게 되면서 이 하단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22평선이 저항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해 주는지, 지금처럼
하루 급등 나왔다가 또다시 급락으로 반납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1만 원 구간에서 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2주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겪게 되면서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1만 원, 11만 5천 원 구간에서 특히나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차근차근 좀 소화하면서 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고 뭐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배터리 셀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방 압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바닥 잡고 잘 올라가는지 바닥과 또 위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반등 나올 때 소외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또 긍정적인 시각의 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또 문자 보도록 할까요? 7934번님이네요. GH 신소재입니다. 2,700원에 60%. 와우,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손실폭이 꽤 있는데요. 계속 연달아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병실주로도 우리가 묶었잖아요. 네. 코로나 테마 있을 때 반짝 올랐다가 그 뒤로는 다시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또 우리가 접근했던 코로나 관련한 또 그 셀리드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반짝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턴어라운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GH 신소재 개별된 뭐 이슈가 뭐 음악병실 외에는 특별하게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300원 구간 정도에서 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2,700원으로 완전 바닥 구간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300원 구간 혹은 3,2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좀 차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장중에 뭐 급반등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좀 수익을 챙겨 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고점 구간에서 이게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진입만 한 게 아니거든요. 물량 이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9일 그리고 20일 연달아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특히 20일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 상승을 좀 일으켰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많지 않아서 단기 반등 이후에도 또 금방 고꾸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점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니까 이런 좀 테마주가 빠른 손바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잘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앞서서 또 종목 신청해 주셨던 4723번님 SK 이노베이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또 제작진 전화 갑니다. 텀블러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종목 상담에서 텀블러도 선물 드리고 또 떡도 선물 드리는데 우리 너튜브에서 나리님이 진단키트주가 반짝 올라오고 말던데 그렇다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건 어떡하죠? 이런 사회적 현상과 주가가 좀 좋은 것들이 잘 가면 좋으려면 또 반대되게 반사익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을. 근데 이거는 좀 별개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은 주식이고 뭐 현재 이런 글로벌 상황은 또 별개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수익이 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됐다라면은 그런 것들은 잘 공략을 하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테마주에 뭐 큰 비중을 두거나
혹은 너무 막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게 추세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자제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것도 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재미 요소 그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회적인 현상은 현상으로 보고 주식은 주식대로 좀 이렇게 분할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만 좀 더 볼까 봐요. 지금 푸른 기술도 얘기를 나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41번님께서 8,220원에 40%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좀 손실이 있고 오늘도 2%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또 모로코 고속 관련해서 테마로 묶이면서 수주 기대감이 들썩들썩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수주적인 기분 모멘텀들은 사실은 주가에도 반영됐고 그러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텐데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뭔가 더 시원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려면 모멘텀이 더 강력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좀 좋아하는 그런 테마 혹은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수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규모가 크다거나 뭐 기간이 짧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푸른 기술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재건 쪽이나 혹은 이제 트럼프 후보와 관련돼서 이제 남북 경협주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른 기술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실적적인 흐름보다는 테마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4,000원 구간에서 뭐 26,000원 구간 뭐 6배 수준의 상승을 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테마를 좀 보였었던 그리고 심지어 철도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이 또 푸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서 좀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뭐 1억대에서 뭐 10억대, 20억대로 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좀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지금 바닥 구간에 좀 다 이르렀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시면은 5,000원 구간은 좀 지켜줬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급락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 5,000원 구간을 좀 찍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기술과 같은 그러니까 특정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테마로 항상 좀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적인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수익 기회가 주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계속 끌고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딱 테마로 생각을 하시고 수익 기회 줄 때는 수익을 챙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재진입 시점,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을 잡고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테마 항상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테마는 사고팔고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 볼 때 좀 빠져나오시고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기술 신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님께는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봤다면 이제는 또 1등 전문가가 왜 1등인지를 알아보셔야겠죠. 자, 수익률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강우진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들이요 두 자릿수대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보면 녹십자, 진시스템,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국제약품 등 모든 종목들이 시원스러운 상승률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 진시스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이오가 바이오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포트 안에서도 뭐 녹십자도 있었고 진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 보면은 흐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요일 2차 목표가 제시 후 장 막판에 바로 목표가 달성. 흐뭇해요. 네. 호진 전문가님 포트 보잖아요. 아,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 수익률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30%가 넘었네요. 진짜 찐 종목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더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추세가 잘 잡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절반 정도 뭐 챙겨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계속적으로 상향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이 바닥주,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순환하는 지금 단계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바닥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종목을 상담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테마주들을 잡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내가 고점 구간에서 더 갈 것 같아서 이거를 5% 수익 내겠다고 30%에 대한 이 조정을 감안하고 가실 필요 없거든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제 손절은 5% 혹은 상방으로는 30%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반대로 가야 잡고, 되는데. 네, 구도를 잡고 항상 그래서 적중률도 중요하지만 손익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상방으로 좀 크게 열어둘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진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진단과 관련해서도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진 시스템 보더라도 지금 단기 이평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좀 정배열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500원 이상 그래서 이제 뭐 캔들이 형성이 된다,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동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14,500원 구간,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다시 열어두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20%, 30% 이상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요 정도를 이제 익절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 10일 이평선을 잘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 시스템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리가켄바이오 볼게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기사도 떴는데 파트너스 중국 시스톤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 시점에서는 용량군이 시스톤 10번째 용량군이 증대됐고 최대 내양 용량에 대해서 독성이 또 관찰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인데 지금 그래서 거의 뭐 98,700원까지도 터치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어디까지 볼까요? 네, 뭐 이 정도 가격 올라왔으면은 좀 유의미한 한 10만 원 정도는 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21 이평선 지지까지 한번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21 이평선 지지 받고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같이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신규 진입자 분들은 조금 어렵다. 차라리 너무 좀 높죠?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지금 덜 오른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ADC 최강자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음 뭐 조정 구간 혹은 뭐 10만 원 구간에서 다시 이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게다가 뭐 실적 측면으로 잠깐 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나왔었던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아마 다음 1분기까지 나눠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흔들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약 바이오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 또 매수 기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기를 또 한번 잡아보자.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만 헐헐 수익을 한번 쭉 극대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수익의 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고 즐겨하시는 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성은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시옷, 티귿, 리을, 이응 네 글자의 종목인데 어떤 걸지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뭐 이미지를 보시면은 제품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명만 봐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더 힘든 지금 상황이고, 그쵸. 네, 시무룩하게 또 사탕 레옹 그리고 셀트 망함 뭐 이런 얘기, 산타렐리 뭐 산타레이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스트라이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송트리오. 거. 카니님의 송트리오 귀엽네요. 네, 뭐가 있을까요? 송트리오가 좀 귀엽기는 하거든요. 우리 저도. 카니님의 귀여운 답변 마음에 드세요? 네, 근데 또 지난번에도 카니님이 좀 맞춰주셨던 제가 카니님의 네. 이 드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니님이랑 좀 맞나 봐요. 궁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제가 또- 카니님께 그러면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 좀 드리고 싶으세요? 선물 혹시 뭐 바디워시 이런 게 좀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바디워시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카니님 네. 깨끗하게 씻으시라고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 바디워시 선물로 드릴게요. 개인 사비로 진짜 선물해 주시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샵 9083번으로 그리고 주소 그리고 번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답 알려주세요. 어떤 거죠? 네, 정답은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이거를 또 귀엽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뭐 셀트리온 봐야 네, 될까요? 사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가져왔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블랙먼데이 때 맞아요. 이 시장 하락을 좀 피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포인트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펜트라라는 이름,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름만 바꿔서 지금 미국에 올해 3월부터 출시가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 진펜트라에 대한 뭐 실적 반영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출시가 돼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M이 따로 있죠. 보험사가 따로 있는데 거기 3개 모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코스트 부분에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점유율이 조금 빠르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미 유럽에서 성공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도 좀 높은 기업이라서 높은 제품이라서 좀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림이 없는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에야 뭐 합병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진펜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완전히 소화가 되게 되면은 내년부터 갑자기 점프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1.6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추가적인 이 임상 재료라든지 뭐 승인 재료들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도 또 유럽에서 품목 허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졸레어나 또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삼천당 제약이고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또 바이오 시밀러도 역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재료가 남아있다, 이 진펜트라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CMO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CMO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아서 잘 갔죠. 그다음에 또 이 셀트리온 CMO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넥스 역시 신고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 이제 오늘이죠, 오늘. ST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CMO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CMO도 같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0전까지도 이제 연내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료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다시 이제 셀트리온 차트로 좀 돌아와서 가격 전략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주고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급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다시금 이제 고가권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그냥 열어두고 우리는 가던 대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으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20만 원에서 20만 6천 원 사이로 좀 매수가 잡아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23만 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좀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다시 이 저점이죠. 이전 시장 영향으로 저가, 이 종가상 저가가 형성이 됐었던 18만 원 구간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펜트라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전 직전 고점 23만 원 목표가, 우리 20만 원 평단가, 그리고 18만 원 손절가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바디워시 선물 주니까 느낌 너무 좋아요. 다들 바디워시 주면 사귀는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이러면서 생필품 너무 좋아요 하는데 다음에 선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 또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공방을 펼치고 있는 듯 하더니 점심시간 이후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2,700선을 내어주고 2,690포인트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미끄러지면서 1% 넘게 빠졌습니다. 7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후반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최근 시장에 아무래도 탄력 모멘텀이 없고 부재한 모습이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상승 업종부터 열어볼까요? 상승 업종에서는요, 저가 항공, LCC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 주가는 비행 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어느덧 환율이 1,33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나갈 때 항공주들은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료비나 정비비, 공항 관련비 등 다방면에서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질 실적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가 하반기 국내 항공사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전반적인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한항공보다도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처럼 LCC사들의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 거의 7% 넘는 아주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항공도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저가 항공은 아니지만요,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9월과 10월부터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을 증편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에어부산은 부산에서 마카오로 가는 항공편에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도 알렸고요. 티웨이 항공 역시도 해외 노선의 특가 이벤트를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열심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승업종으로는 LCC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함께 보시죠.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 바로 HBM 관련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휘청이라고 하는 주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세한 종목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실적이 AI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회할 경우에 시장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는 건데요.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이 공포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중에서도 HBM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I부터 보겠습니다. DI와 PSK 홀딩스 5%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HBM 수요가 급증할 때 주가가 폭등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좀 저점 벗어나나 싶었던 DI 오늘 크게 떨어지면서 15,000원의 시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PSK 홀딩스도 크게 떨어지면서 5만 원 현재가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6% 넘게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121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HBM 쪽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YC와 함께 파란불 강하게 켜면서 내려갑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는 상승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꾸준히 올라오다가 오늘 4% 가까운 급락을 맞이하면서 현재 17만 원 초반대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HBM 소식 관련해서도 다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이미 고점이다 내지는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노이즈가 반도체와 AI 시장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빅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오후장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파란불 켜면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 시장이 계속 밀렸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움직이는 게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의 하방이 좀 더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침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더니 이제는 하락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매도 금액이 코스피가 3천억이 넘었고요. 코스닥은 한 1,500억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매도 금액 대비해서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좋았죠. 미국 증시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양시장을 매도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죠. 보통 미국 시장 오르면 상승폭은 좀 다르더라도 국내 시장 상승을 하거나 사실은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하락을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분, 원화가 이제는 강세가 된다라는 점, 부담스럽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환율인데 이 환율에 있어서의
이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외국인이 여기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우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썩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요.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경기 민감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에 당연히 좀 좋지가 않죠. 이런 모습들도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 좀 살펴보면 금융주들 분위기 최근에 계속 괜찮죠. 급등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공주는 이제는 2분기가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올라가는 성수기에 진입을 하죠. LCC 중심으로 해서 항공주 상승하고 있고 전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대한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2차전지주들 2차전지 같은 경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유동성이 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들까지 좀 상승을 합니다. 건설주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건설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환율과 지수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오전장에 펼쳐졌다가 한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 사실 반도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고 있는데 이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줄어들기보다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도가 좀 낮은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플랫폼도 그렇죠. 이게 사실 유동성의 수혜를 볼 수 있고 경기 민감도는 좀 떨어진다. 이런 종목들이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은 엔터주라든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의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는 대표적으로 건설주 같은 종목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난다. 9월 달에 유동성이 늘어난다. 원화는 강세가 되는데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있었는데 전장에서의 미국 증시는 괜찮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양시장 매도를 불러일으켰다. 그중에서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반도체주의 흐름이 조금 좋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님, 영앤리서치의 최준혁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원전이 위태롭습니다. 미 돌발 변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워낙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세계에서도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더 커지고 있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전 얘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체코 원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최 본부장님, 네네. 이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좀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신재생이랑 좀 마찬가지예요. 이제 AI 트렌드가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데이터 수요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럼 당연히 이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력량 부분들이 좀 필요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구조적으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좀 원전과 또 신재생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원전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캐파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한 1,653조 원 규모 정도의 지금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막대한 지금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추진력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기업 내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적인 좀 산업군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 한 2년, 3년 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앞전에서는 좀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급등력이 나온다라든지 좀 모멘텀이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긴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 체코 원전 수주의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인 수출에 대한 이제 하나의 좀 발돋움을 지금은 좀 얻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지금은 들어와 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앞쪽에 대한 원전 모멘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어지게 되면은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 좀 스윙 관점, 좀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산업군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원전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일단은 원전주들 이제는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성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될 거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2035년까지 1,600조 가량의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보면은 세계 체코 원전 수주 한켠에서는 경제 활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전 섹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원전 수주 규모 기대 효과 우리가 아까도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슬이 우리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그 기대 효과를 좀 한번 받아볼까요? 체코 원전 수주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뉴스화가 된 거는 24조 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24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체코 관련해서 이제 2기까지 추가 수주를 하면은 앞으로 40조에서 5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떤 파급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전에서 이제 그 해외 수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성은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어찌됐든 이제 설비를 하고 건설을 해야지만 또 이게 이제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화가 되냐 안 되냐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방위 산업에서 지금 전력에 대한 난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가 원전 대국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제치고 우선 협상자 대상이 이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이 좋고 또 가격 경쟁력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빨리빨리 속도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1기 건설을 하는데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 3년 정도 걸리고. 몇 배가 그렇게 축소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근데 기술이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유럽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이제 가격도 이제 그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가성비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킬로와트
킬로와트당 거의 7,500달러 수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킬로와트당 지금 한 3,500달러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뭐 여기서 이제 원전 수주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까지도 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을 이제 설치를 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타 이제 뭐 운영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연료도 이제 매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런 낙수 효과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련주들의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이런 저가 매수에 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저가 타이밍이다라고 원전에 대한 또 섹터를 차트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키맨은 결국에는 이게 좀 잘 풀리느냐 성사가 되느냐 이런 거가 또 키맨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담보되어 있다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24조 규모가 또 중요한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또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또 리스크가 있는 것은 미국의 또 웨스팅 하우스의 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K 원전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자사의 원천 기술을 한수원이 좀 침해를 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가져갔다. 미국에다가 그렇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일단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살짝 불확실성이 좀 리스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체코 원전을 따내고 나서 내년 3월 시한까지 일단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지금 소송 부분들이 내년 3월 이내에는 웨스팅하우스랑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만이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불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자사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에 대한 부분들 소송을 걸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뭐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만나가지고 어떤 뭐 협력 부분들을 지금은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키워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원전주들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을 계기로 해서 유럽발에 대한 뭐 시장 공략이라든지 해외 쪽에 대한 뭐 수주 프로젝트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돋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체코 원전에서부터 어느 정도 발목이 막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을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왔던 부분들이 되돌림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전하게 되면 보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수급만 놓고 봐도 기관과 외국인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세가 아예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주고는 있지만 핑퐁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대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웨스팅하우스가의 이 소송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전주들이 눌림이 나왔을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뭐 분할 매수라든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앞쪽의 트렌드를 전혀 깨지지가 않는 한은 신재생이나 원전은 결국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는 거죠. 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에 반절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가성비가 국내에서는 좋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세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인기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반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성비 측면들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체코 원전이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이 소송이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원전주들이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단 아직까지 뚜렷한 뭐 성과는 안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 간에 뭐 어떠한 악재 부분들이 나온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손익비 매매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지금은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는 두 분의 의견이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눌릴 때 좀 들어가 보자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내년 3월 이내로 이 소송이 끝나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는지 사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가 나온 거는 또 아닌 근데 시원한 또 상황인데. 뭔가 움직임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런 어떠한 해결책을 이미 발표를 했으면 주가에서 많이 좀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웨스팅하우스와 좀 협의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결국에 이제 소송이 걸렸으면은 그거를 이제 협의해서 잘 풀어내는 게 가장 이제 그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은 어찌됐든 이 원전에 대한 통제권은 기업이 아니라 사실 그 미국 정부가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전 수출을 하게 되려면 결국에 미국 정부에 이렇게 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웨스팅이 가운데서 좀 가로막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측에서 사실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바카라 원전 때 그 이제 웨스팅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정도는 쓰였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독자 모델을 수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 어찌됐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측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독자 모델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웨스팅에서는 그것도 이제 우리 기술이다, 침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절망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월 달까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좀 늦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슈가 해결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추세가 올라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좀 적극적인 이런 뭔가 움직임들이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K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변수로 인해서 중동 유럽 시장 사실 거기에 대한 진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또 막히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는데요. 여기에 차질은 없을까요? 일단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미국발 변수로 인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들인지라는 생각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수출하려면은 미국 측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 동의를 받다라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동의를 받아야만이 원전 수출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부 수출 신고 권한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굳이 동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미국 정부에서도 뭐 동의를 한다, 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원전 수출을 하게끔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키 자체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 측에다가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만약 이 원천 기술 부분들 이제 기술 침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좀 원활한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까지도 일단은 무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계약까지도 무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림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길목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원전에 대한 부분들에서만 우리가 모멘텀을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결국 이제 국내 모멘텀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체코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쪽도 계속해서 시장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내비칠 만한 부분들이
해외 말고는 딱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미국발 변수가 원전 쪽에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의 부분들인데 뭐 키맨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좀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랑 뭐 협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게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만 하는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직 뭐 뚜렷한 오픈된 이슈거리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아직까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우려감으로 종식을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자체도 굉장히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도 결국 체코 원전의 고가 기준부터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주가의 PBR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도 고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색깔을 좀 없애려면은 결국 체코 원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신시장 개척에 있어서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원활한 협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주가가 아마 이슈보다도 먼저 반응을 할 건데 지금까지 움직이는 측면만 딱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떠한 좀 이슈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럼에도 저는 일단은 뭐 원전주들은 항상 뭐 그래도 똑같습니다. 좋다? 네, 그렇죠. 네, 뭐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되실 것 같기는 해요. 결국 키맨은 웨스팅하우스고 하우스에서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K 원전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좌지우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K 뭐 소형 모듈 원전 산업에서 이것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가속화를 하고 있다 뭐 얘기는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전망은 좀 어떨지 지금 이렇게 다 글로벌적으로 막혀 있는데 네. 만들어서 뭐 하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뭐 원전 산업이 잘 돼야지 SMR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SMR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대형 원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화재 사건도 이제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형 모듈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단점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안정성 문제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기술 발전은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그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될수록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대용량 출력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전력 수급의 변화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와의 공존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신재생이 발전을 하면은 SMR 쪽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 쪽에서도 이 SMR 선박이 굉장히 좀 그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결국에 저탄소, 탈탄소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SMR은 지속적으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대형 원전이 이제 압도적으로 수요가 많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R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그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지 면적이 많이 좀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제 그 공사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이제 장점이 사실상 일반 대형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밝다. 점. 네. 그리고 이제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관련돼서 대부분의 산업과도 이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그래도 원전 쪽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원전도 밝은 미래 그리고 또 관련한 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지룡 본부장님의 원픽 조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감장에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먼저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성곽밴드,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주는 뭘까요?
역시나 대형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무거운 거 1등 보자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일단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체코 원전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두코반이라든지 뭐 테밀린 부지 쪽에서도 2기 추가 수주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좀 되고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 시장 확대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캐파 증설하기 위한 이 예산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 측면에서 전부 다 지금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구름만 좀 거쳐진다고 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좀 추진 방향을 두산 에너빌리티 측면에서 좀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 복합 화력 수주 역시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충분히 이 수주 능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실적은 충분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손익비 측면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이제 손절 라인은 좀 짧고요. 목표 라인을 좀 길게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역시도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고가권을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이 조금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메이저들의 지금 수급이 아직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은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손절 라인 한 15,000원대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 라인을 첫 번째로 한 22,000원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2,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주가가 돌파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23,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이 레인지 박스권 내에서 마지막 좀 목표 수량까지도 좀 챙겨 가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15,000원에서 거기서 또 올라간다면 22,000원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 뭐 반등들도 나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메이저 수급들의 체크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K원전 정리 나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얘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스마트폰 대전이 개막됩니다. OLED의 후운풍을 술술 타고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반기 하면은 또 OLED, 또 폴더블 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 이제 신제품 출시를 코앞으로 두고는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기대되시죠? 이슬이 대표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삼성,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사들까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필 또 이제 하반기 때 몰려서 좀 출시가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품과 소재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 상향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이 또 하반기 때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린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 쪽에서는 갤럭시 이제 Z 폴드 또 슬림이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뭐 미정입니다. 미정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제 세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폰 16이 또 이제 9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너 매직 V3도 아너의 그 매직 V3도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화웨이가 저는 좀 1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V3가 얼마나 좋을지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삼성의 폴더블 폰을 그렇게 위협할 만한 제품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결국에 저는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교체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가장 증대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애플 관련주들, 아이폰 관련주 소재 부품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고 애플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 하반기는 갤럭시 대 아이폰의 싸움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기로 한다면 또 부품 관련한 휴대폰 부품주들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OLED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출하량이 994만 대 직전으로 보면은 분기 대비로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를 뭐 부품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최 법무부장님? 일단 이제 보통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탑재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핸드폰 출하량이 증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신형 핸드폰에는 대부분 다 OLED가 탑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탑재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OLED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시고, 지금 이제 갤럭시 Z 폴드 6라든지 플립 6가 생각보다 지금 많은 개선들을 좀 이뤄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플립보다도 일단은 폴드 쪽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많은 개선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앞전에 이제 폴드 5를 사용했을 때 당시에는 뭐 무게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또 외곽 부분에 곡선 이미지를 좀 많이 갖추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접혀 있고 필 때 당시에 어느 정도 굴곡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폴드 6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들을 좀 이뤄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 측에서도 지금 개발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핸드폰 출하량이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OLED도 자연스럽게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하반기에 대부분의 지금 핸드폰 제조사들의 지금 신작 라인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폴더블 폰 쪽에 대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삼성 측면에 대한 개발력을 따라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 특히 이제 보통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많이 합니다. 하반기를 좀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핸드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OLED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 당분간 이 수급 자체는 하반기는 좀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공급사들 대비해서 매출 빈도가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 좀 주도적인 좀 랠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량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좋다? OLED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를 보니까 점유율이요. 중국 기업들이 49.7%로 원래 우리 한국이 1위였는데 이 1위 자리가 탈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 공장에서 OLED 패널 양산 기술이 넘어갔다. 다른 경쟁 업체로. 이렇게 되면 와, 우리 국내 OLED에는 진짜 비상등을 켜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비상 맞습니다. 비상 맞죠? 네, 왜냐면은 이제 LCD 쪽도 사실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이 LCD 쪽도 이미 중국이 먼저 이제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OLED 쪽도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요? 일단은 그 구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건데요. 한국 공장하고 이제 중국 공장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제 품질 자체가 OLED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제 국내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생산을 합니다. 품질 낮은 것들을. 근데 이게 지금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정부 쪽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중이 한 60-7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기술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술마저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가격 경쟁력도 밀리는데 기술까지 가져간다. 이건 진짜 좀 비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을 강화를 시키던지 어쨌든 이 수출에 대한 제한을 조금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OLED 쪽도 그동안은 노트북, 뭐 PC 이쪽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AI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이쪽 OLED 패널이 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AI 관련된 OLED 패널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제한하던가 기술력을 강화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좀 뭔가 정부적인 측면에서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중국 기업에 밀리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살짝 또 이슬이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에도 수혜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잘 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 뭐 탄력 붙을까요? 최 본부장님 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결국 이제 아이폰이라는 키워드만 딱 놓고 보면은 LG 이노텍만 보면 됩니다. 네, LG 이노텍의 좀 1등만 수급이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이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네. 결국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은 좀 맞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LG 이노텍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여부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LG 이노텍의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흥행 효과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번 아이폰 16에서 애플의 좀 인텔리전스가 지금 탑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만약에 탑재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갤럭시의 이제 온디바이스 AI 부분들이 일단은 큰 성과를 이뤄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AI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지금 구매 수요 그리고 또 구매자들의 지금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뭐 좋든 안 좋든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구매하는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은 자극을 좀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가장 큰 국내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1조 1천억 원 부분들 그리고 뭐 1조 2천억 원 내년 지금 4분기까지 1조 2천억 원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분기별로만 놓고 보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예상치는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이 오히려 올해 하반기 대비해서 조금 성장률이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아이폰의 교체 수요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은 목표 예상치가 일단은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럼 올해 하반기가 좀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의 인기도가 증가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LG 이노텍의 실적이 판가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이 잘 봐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 보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OLED 내구성 경제가 좀 활발한데 우리가 기술력 봐야 되겠죠. 어디가 좋은지 어떤 걸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할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디스플레이 관심주 그럼 화면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심주들 첨보, 선익 시스템, AP 시스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슬이 전문가의 원픽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제 AI 시대가 또 오게 되면서 결국에 그 LTPO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저전력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AI 기술이 전기를 특히 이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좀 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시장에서 조금 선두권에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결국에 이거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과대낙폭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사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좀 실적 기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이폰 교체 수요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올해 3,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 기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관심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디씨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